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낸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동탄, 화성, 대전도 방문해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곳인 만큼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출정식 무대에 오른 이 후보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란 없다며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도 경제를 만들어갈 대표적인 도시, 판교와 동탄, 대전을 이른바 K-이니셔티브 벨트로 묶어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판교에선 IT 개발자들을 만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현안을 논의했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참 논쟁이 많아요. 노동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강도의 문제도 그렇고 적정한 보수가 과연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동탄과 대전에선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주제, 테마를 가진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유세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 경쟁을 강조하는 이 후보가 각 지역에서 낼 정책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시장을 찾아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로 불거진 갈등은 있자며 통합형 선대위 구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향한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김 후보는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김 후보는 또 당 차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닻을 올리면서 자유통일 기치를 띄웠습니다. 진짜 진보는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거라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대전 현충원과 대구 서문시장을 찍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는데 당 내부적으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시도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대위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단일화를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인사도 두루 등용해 통합을 부각했고, 당을 이끌 사령탑엔 당내 최연소 의원이자 개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을 앉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내걸며 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등판이 일단 당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란 평가도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민심과 표심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점으로도 꼽히는 강성 보수 색채를 희석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고통을 겪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 뒤 경제나 국내 정치,
수출, 외교 관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만약 갔더라도 찬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설득, 인내를 통해 완성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첫 유세 장소로 여수산업단지를 방문해 미래를 열 새로운 정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고 깎아내렸는데 이번 대선 자신과 이재명 후보 간 맞대결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일정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제통상, 무역전쟁 속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부각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고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이를 가장 잘해낼 후보는 자신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대선 슬로건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을 택한 이 후보. 시대와 세대를 교체하는 것이 대선의 역사적 목표라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데 이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한다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됐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근 단일화 내용을 쿠데타에 빗대며 국민의힘과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양자 구도가 3자 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고 진단했는데 3자 구도 속 동탄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적을 읽어내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민주당 대 개혁신당, 즉 이재명 후보와 자신의 1대1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동탄 모델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 주도로 정치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 움직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탄 모델은 개양에서부터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한 이준석 후보는 이후 경상과 충청, 전라를 차례로 돌며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본격 정책 경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최우선에 뒀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예산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려 3강으로까지 도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조정이죠. 조정, 지원 그런 역할인데 일단은 지원이 중요하겠고. 내란 종식 분야에선 국방 문민화와 대법관 증원 등 강도 높은 개혁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에 더해 징계 수단에 파면을 넣겠다며 고강도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1호 공약은 경제에 방점을 찍었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재정비해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 산업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2호 공약에 배치했는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는 공급 정책과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꼽히는 GTX를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빼기란 이름을 붙인 정부 조직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 효율화와 함께 제3당 후보로서 협치의 기반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입니다. 양당 구조에 두 개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입니다.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도 약속한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시행 등 청년층에 특화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원외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증세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걸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은 각 당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념적 지표라는 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진영 갈등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이지만 건전한 정책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나 조기 대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세 번째 공판에 앞서 기존과 달리 지하주차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법정 안까지 걸어서 들어간 겁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SNS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마음을 모아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재판 출석 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네,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안에서도 변호인단과 잠깐씩 대화를 주고받을 뿐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대체로 눈을 감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1시간 반 동안 직접 진술했던 첫 공판 대화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과 오후 재판 사이 휴식 시간에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번 달에만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공개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기 대선 전까지 침묵을 지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이 대통령 통화만 기억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함께 국회 현장에서 움직인 오상배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차 안에서 엿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화폰에 대통령 문구가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넸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4번 정도 통화한 거로 기억한다고 밝힌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내용을 묻자 국회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란 취지로 얘기한 걸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을 꼬집었습니다. 계엄이 터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수많은 사람의 전화가 왔을 텐데 어떻게 대통령과의 통화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억하고 이동 중인 차 안에서 모두 다 듣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오 전 부관에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박정환 특수작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선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국회로 헬기 투입을 지시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신문을 마치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참모장과 함께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면서 국회 봉쇄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법정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함에 따라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추후 공판 기일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각각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등을 근거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법원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이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대선까지 법정 출석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이 후보는 대선 가도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던 법원 출석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관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재판연구관 등 출석을 요청받은 법관 16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 시도라며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불출석 결정에는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고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도 재판을 받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합니다. 또 파기환송된 이 후보 재판을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점, 청문회 다음 날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총성이 울리고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각각 광화문과 가락시장 또 여수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한뜻으로 내린 그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정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더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또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그 바탕이 우리들의 다툼이었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한 겁니다. 선거는 어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후보가 될 줄 모르셨죠.
저도 몰라서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은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소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크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2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첫 유세를 했고, 방탄복을 입은 모습도 이제 살짝 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 이유 뭡니까? 불법적인 비상 계엄이 열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상 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애간장을 다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민심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 민심이 두 갈래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촛불혁명 이후에 빛의 혁명의 근원지는 바로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내란을 극복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국민 전체가 통합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선거라고 프레임을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 첫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고 거기서 상인들과 순대국밥을 한 대 먹는 모습도 보였어요.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 그 선거운동을 가락시장에서 한 것은 지금 이번 대선이 갖는 시대정신, 전 통합과 경제라고 봅니다. 지금 대미 통상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부각되는 경제적인 문제, 내수시장의 불황,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유권자들은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려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활력이 넘치고요. 특히 가락시장, 새벽 가락시장 가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최고의 주인공은 누구냐? 김문수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락시장을 택했고요. 실제로 대구에 내려가서도 서문시장에 갔죠. 그 과정에서 이 박충건 의원, 탈북자 출신인데 북한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역시 자유가 넘치는 시장 경제가 가장 다르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전남 여수산업단지를 찾아서 자신의 이공계 출신 이미지를 이제 부각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새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모두 경제에 방점이 이제 찍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짧게 한번 좀 그 공약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지고 지도자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GDP가 14위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카드 연체율 떨어지고 자영업밥 100만 이런 폐쇄율이 있는 것을 보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잘사니즘을 기치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엘빈 토플러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를 만나서 반도체 강국, 첨단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그 중심에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잘사니즘을 실천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요? 대한민국의 정당을 얘기할 때 민주당은 흔히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소개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우리 보수 정당은 산업화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화, 현대화, 선진화를 이끌 수 있었던 데는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정당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경제는 국민의힘이다, 보수정당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한 최고의 해결사는 국민의힘이고 또 김문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첫 번째 공약이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경제정책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정책 공약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말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후보가 뒤바뀌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는데 이제 정말 땅이 굳는 일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후보가 어제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잖아요. 그 과정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 국민들께서 다소 보기에 불편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 충분히 해야 하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더 많은 애정을 부탁드려야겠죠. 이제 최악은 지났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는 구도의 싸움인데 과거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는 하나의 구도는 정해졌지만 우리 당의 후보는 어떤 후보로 정해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구도가 정해진 이상 과거에 펼쳐졌던 여론과는 완전히 새로운 여론이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분들과도 포용 행보를 이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비상대책위원장에는 1990년생 김용태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오늘 김 후보의 가락시장 첫 유세에 동행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리 오소.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35살이라는 나이는 도전하고 늘 꿈을 잃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저는 감옥에서도 35살 때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또 대한민국을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35살이고 당에서 최연소 의원이고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지명자입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일에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이건 사실상 추인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비대위원장의 김용태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지난번에 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 내걸었던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필 규정이었고요. 마지막이 당풍 쇄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문화 또 전체적인 풍토를 바꿔보겠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사였다고 생각하고요. 김용태 의원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35살밖에는 되지 않지만 소장파로 여러 가지 바른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비대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었고 그동안에 보였던 강단을 고려했을 때는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집중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나간 그 자리가 채워질 줄도 사실 이제 몰랐었는데 전략적으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자리를 한 것 같고요. 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용태 의원 저는 평소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은 다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개혁을 하고 나서 선거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 한복판이고 사실 선거가 이제 곧 막바지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개혁을 한다? 이것은 조금 뜬금없는 소리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콘텐츠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바꾸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어쨌든 간에 이 큰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당대표격이잖아요. 이건 많은 준비와 숙련된 훈련이 필요한데 김용태 의원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 맡을지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개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정치개혁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불법적인 비상겸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이 사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 제명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 탈당 제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선행된다는 것은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김문수 후보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이 지금까지 주구장창 해왔던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적 온화한 얼굴과 새로운 얼굴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준다고 하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고 만약에 이런 역할을 못 해주면 그저 청년을 빌미삼아 뭐 얼굴마다 한 명 세운 거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부배당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정치개혁을 할 때 지금 정답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지만 변화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당장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강성필 부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당에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오늘부터 방향이 맞기는 맞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부터 당장 김문수 후보가 비상겸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넘어서서 반성한다, 죄송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방송 인터뷰 중에서도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 당에서 분명히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중심을 잡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당이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당풍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두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랬고 안철수, 양향자 지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죠. 안철수, 양향자 전 의원은 그렇게 해서 전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과의 절연 또 출당 조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했던 거고요. 그 이상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상의 조치라면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지금 후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대통령의 당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뛸 텐데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시간을 갖고 분명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른바 비주류였죠.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했던 분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4월 4일 탄핵 이후 그리고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진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조금 전에 이제 저희도 막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근데 달랑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끝날 일입니까?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지금까지 정치적인 자산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뭐 부정선거 뭐 주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중도층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중도층을 사로잡자고 하니까 또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원래 국민의힘에서 또 계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분들에 대한 표도 잃을 것이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또 정답을 드릴게요. 그냥 눈 딱 감고 시원하게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뭔가가 해결이 되고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의 스탠스처럼 어정쩡하게 나가서는 절대로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사실 이번 선거는요. 1위가 누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그게 관심인 게 아니라 사실상 이준석이 2등이 되어서 김문수 후보를 꺾는 것이냐. 이게 사실 화두가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일단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사과는 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었었는데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고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계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옹호했던 건 아닙니다.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만약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었고요. 예.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본인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실제 선거를 이끌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이유로 예.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 그 지위는 평당원이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의 역할 또 김문수 후보가 간곡히 요청한다면 현장에서의 선거 유세라든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나 한덕수 전 예비 후보나 아니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당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두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빅텐트를 얘기하는 와중에 당내에서도 이제 분열 양상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도 이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후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마음을 또 추스리고 또 본인의 각자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 그 전 대표의 경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돕지 말라고 해도 꼭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최소한도로 대선이 끝나기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혹은 뭐 늦으면 3일 전에라도 나와서 어떤 보수층의 결집이 최대한으로 되면은 또 본인이 짠 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도우실 거면 그냥 말없이 들어와서 돕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처럼 선결 조건 3가지 대통령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깨트린 거에 대한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하게 되면 사실 기분이 서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과거에 당대표 되면서 최혜병 특검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설득만 하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러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중에는 군말 없이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것이 본인의 정치 여정에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한동훈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당에도 전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걸고 있는 당 쇄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라는 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했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양보할 수 없는 철학과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탄핵과 관련해서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지난번 최종 결선에서 43%의 득표를 얻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당내외에서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가 내걸었던 주장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당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후보가 내건 조건 3개. 네.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이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출당 조치, 그리고 세 번째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이 된 부분에 대한 사과였거든요. 그럼 이 조건이 다 해결이 돼야 선거를 돕는 건가요? 저는 벌써 일정 부분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요.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절연 이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가장 강경한 태도는 출당 조치잖아요. 출당 조치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삼가거나 아니면 탈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22일 정도의 대선 기간이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그런 그 조치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느냐 이 부분이 자꾸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오늘 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전 현충원에서 최상병 묘역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 김문수 후보도 물론 대전 현충원에 갔지만은 같이 최상병 묘소에는 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하고 비대위원장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인식 차이가 크다고 하면 저는 그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제가 조금 뭐 불편한 얘기 많이 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김문수 후보께서 마음껏 해라 내가 밀어줄게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선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또 그렇게 개혁적인 마인드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난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들을 수용해 주는 것들. 그런데 최혜병도 물론 중요한 아젠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눈앞에 있는 게 뭐 검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도 다 큰 것들이 남아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검찰 소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용태 의원이 소신 있고 용기 있게 이런 얘기를 꺼내준다고 하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또 받아서 전향적으로 또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좀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또 중도층이라든지 또 지지자들에게 저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다. 그래서 레드팀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꺼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빅텐트. 오늘도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이제 빅텐트를 강조했고요. 그게 가능할지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빅텐트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단일화였는데 그 단일화 과정이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텐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빅텐트는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면서 이른바 선거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20, 30대와 또 60, 70대가 결합해서 40대, 50대를 뭐 이른바 세대 포이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과 0.73%포인트의 차이로 승리했었기 때문에 그런 선거연합의 복원 없이는 이번 선거는 더 어렵다라는 판단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보다 절박하게 이번 승리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빅텐트를 치기 위한 노력들을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이준석 후보는 완주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2일 동안의 기간 동안 여론은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도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선거연합 복원을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런 그 연대의 움직임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기호 4번으로 등록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변수인데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준석 후보라고 하더라도 단일화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 종결이 됐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까지 해서 한 23시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교체되느냐 그리고 뭐 새벽 2시 반에 갑자기 뭐 후보 공고를 내고 1시간만 받고 뭐 32가지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초유의 비민주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중에서도 보수 지지층이 많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 지지층들이 사실 저희 민주당을 더 지지해 주시면 저는 이번 기회에 지지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는 갈 곳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선택지가 아무래도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저는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같은 보수 계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최근에 얼마 사이에 뭐 짧은 기간 동안에 10,000명 넘는 당원도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일주일을 이준석 후보가 잘 보낸다고 하면 아마도 2등 후보 2등 자리를 노려볼 만큼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그 과정도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미련은 놓지 않고 있는. 당연하죠. 이거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각오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준석 후보를 포용하고 연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저는 한편으로는 중도 보수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중도층의 마음을 여전히 이준석 후보라는 버퍼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그 버퍼를 통해서 확보된 중도층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전통 지지층이 연대한다면 충분히 이번 선거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가운데는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큼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팽배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 가능성이 아무리 낮더라도 노력해야겠죠. 꼭 빅텐트는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 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계에서 은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후보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고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으며 홍 선배님의 국가 경영의 꿈, 특히 70화국의 꿈에 깊이 공감한다.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죠? 라고 썼습니다. 러브콜 맞습니까? 네, 뭐 일종의 러브콜이고요. 이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아주 오랫동안 되어 있고 사실 저희는 정책적으로도 체감권을 꽉 채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주당 자체가 현재 똘똘 뭉쳐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 그렇게 나쁜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상당히 고마웠고 통쾌했던 말이 뭐였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아니 대장동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그걸 잡아야지 째째하게 뭐 이런 작은 거 가지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기소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또 경론이 오고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옛날 과거의 정치인의 좀 낭만을 아는구나. 옛날에 정치인들은 쉽게 말해서 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도 지엽적인 것은 조금 알고도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치열하게 싸우고 다음 날은 또 저녁에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서로 협치를 또 물밑에서 했는데 요즘 정치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손을 또 긍정적으로 내밀어 준 적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갔을 때도 흔쾌히 만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이 교차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런 호감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고 또 정무적으로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정치적 자산인 텃밭에 가가지고 홍준표 후보에게 또 전화를 하고 이런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성 터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꼭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스처는 상당히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좋아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을 그리워하는 목소리 커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할 때보다 더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평했었던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방송용이지만 직접 워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양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발언은 왜 나왔냐면 당시 FC 성남과 FC 경남이 같이 그 프로축구협회로부터 같이는 아니죠. 처음엔 FC 성남의 구단 주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때 왜 홍준표 지사는 당시 경남지사인데 왜 징계 안 하냐고 하니까 그 일을 계기로 양아치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 당을 탈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구애 공세는 알겠지만 예.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할 줄 정말 몰랐는데 여튼간에 직접 워딩이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 정책 브레인이었던 카이스트 교수도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캠프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분이 홍준표 시장님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통화했으면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이 그래도 그 이재명 사람 나쁘지 않더라. 가서 열심히 해라 갈 거면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저는 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홍준표 시장도 어떤 낭만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직접적인 답장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홍 전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이병태 교수가 예순이 훨씬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본인이 함께 정치를 했다는 분의 윤허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가 함께 정치를 했던 분에게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이 60 넘으신 이병태 교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걸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병태 교수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을 들어보니 본인이 가서 쓴소리를 할 만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적 의중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홍준표 전 후보의 정책 브레인이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했으니까 전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을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이니까 또 그 많은 정책들 중에서 좋은 정책들은 또 저희가 흡수해가지고 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병천 교수가 오늘 그랬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러면서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지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영에서 진영을 넘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다가 한동훈한테 간 것도 아니고 한덕수한테 간 것도 아닙니다. 저희 진영을 넘어가지고 민주당으로 넘어오신 건데 얼마나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저희 호랑이 굴 아니고요. 저희가 이병태 교수님 깍듯이 모시고 좋은 정책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자마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덕수 후보로 잠시 교체됐을 때의 당시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후의 발언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20억 이상의 당비를 오랜 기간 꾸준히 내오다 합법적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후보입니다.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네, 그냥 뭐 딱 들어도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의 말이 180도 바뀌었죠. 청빈한 삶의 김문수에서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로 급변침 했는데요. 네. 제가 저희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유행어가 뭐냐면 내가 살면서 김문수 응원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보니까 이 동정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의 반대 진영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깜빡하고 저도 지금 폭력적으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진영을 떠나서 정당인으로서 이러한 정말 잘못된 사례가 정당화가 된다면 이거 어느 정당에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 경선을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부자는 아니시잖아요. 뭐 한덕수 후보에 뭐 한 81억 있는 자산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3억을 딱 내놓고 본인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후보 교체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좀 안쓰럽고 좀 짠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처한 상황이 딱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후보 교체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지 그런다고 김문수 사람 자체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 쳐주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가 서로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팩트에 기반해서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김문수 후보도 해명할 건 해명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민주당이 말 바꾸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드릴 것도 없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민주당 후보와 우리 당 후보 간의 1대1 구도가 완성되면서 일종의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실 선거 구도 자체는 우리 당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과 인물로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김문수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말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왜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후보에 당선돼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동훈 전 후보도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후보와의 이 관계를 계속 이제 토론에서도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할까요?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지난 5년 정도는 전광훈 목사와 교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뭐 광장의 세력과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그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에 반대해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 그중에 일부가 전광훈 목사와 추종 세력이지 나머지 더 많은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애국심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한 것이 그걸 콕 집어서 전광훈 목사와 그 추종 세력들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졌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 출석 의무가 있는 모든 재판이 이제 대선 뒤로 미뤄진 건데 이렇게 되면 사법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이제 다 사라졌다.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는 지난 3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무죄를 받으면서 저는 이미 그때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또한 깔끔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왜 그때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만약에 검찰은 무조건 당연히 상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5월 1일 날 해버리고 또 이것을 이례적으로 고등법원에 빨리 보내가지고 고등법원에서도 그 똑같은 날 하루에 5월 2일 날 뭐 접수를 하고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 기일까지 잡는 이런 이례적인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의 어떤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어떤 참정권을 침해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조희대 대법관이 저는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네거티브 아이템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대선에 개입했다고 저희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선거들이 다 그 재판들이 연기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이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이 절차도 너무나도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을 뭐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실효성 있는 카드를 가지고 조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잠시 미뤄진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고법이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저는 뭐 제 사법부의 판단으로 존중합니다만 그것이 계속 묻혀질 수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실제 오늘 있었던 뭐 세미나 내용을 보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 자체가 일정을 알고도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대선으로 잠시 멈춰져 있었을 뿐 이 사법 리스크 시계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선 이후에도 계속 사법 리스크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보시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법적 리스크는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수십 번을 했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부당한 기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헌법 84조도 그 취지를 찾아보면 사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저는 당연히 작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문제는 또 다시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원심 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번 대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선거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를 하게 되면 또 상고하는 시간이 걸려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못 하는 건가요? 저희가 상고를 안 하게 되면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서 그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죠? 김혜경 씨 본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상고를 하게 되면은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김혜경 씨 측에서는 아직 그 뭐 상고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상고를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간에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오히려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변호사들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상고를 할 겁니다. 뭐 당연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려고 할 건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제3의 정치인이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정치적 맷집이 김혜경 여사든 이재명 후보에게든 생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후보 사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10만 4천 원짜리 밥값을 낳는 거 그 대신 낸 거 가지고 이게 뭐 맷집 얘기 하시는데 그래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받고 샤넬백 2번이나 받고 뭐 별걸 다 받았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받지 않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것이 부각될수록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 어떤 혐의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첫 무역 담판을 마치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폭탄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중 관세 24%는 90일 유예 조건을 달았는데 그 기간만큼 휴전하고 추가 협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던졌던 폭탄 관세를 115%포인트씩 동시에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 준비를 거쳐 이틀 안에 시행됩니다. 중국은 대미 관세 10%를 빼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각종 비관세 보복까지 중단하거나 취소합니다. 미국의 경우 앞서 중국에 매긴 20% 펜타닐 관세를 합쳐 30%만 남게 됩니다. Was the equivalent of an embargo, and neither side wants that. We do want trade. We want more balanced trade. 다만 이 중 관세 난타전 성격의 91%포인트는 즉각 철회, 첫 상호 관세 중 24%는 90일 유예를 뒀습니다. 그 기간만큼 휴전하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한 겁니다. 양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쌍방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첫談판에 나섰던 대표들을 중심으로 협상 채널도 꾸립니다. 추가 협상은 미중 양국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국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双方通过平等对话协商解决分歧的重要一步，也为进一步弥合分歧和深化合作打下了基础，创造了条件。 첫談判 결과만 보면 중국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방적 관세 철폐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미중 간의 통큰 합의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또 미국 증시도 개장과 함께 2% 넘게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막 개장했는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6%가량 오르면서 장을 시작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3%와 4% 수준의 큰 폭의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상승세가 꺾여서 2.5%와 3.5%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협상 결과는 이보다 큰 폭인 이 30%로 내려가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달러화와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반대로 금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장을 마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고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올랐군요. 자, 그러면 관세 인하 합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미중 관세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미중 간 협상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합의가 있었다며 두 나라 무역 관계가 완전한 리셋, 재설정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로 긴장 수위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미중 간 관계 악화를 완전히 막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가 90일 유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근본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야 풀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번 달 초에 24%나 큰 폭으로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 여파와 함께 황금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12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8%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황금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조업 일수는 닷새로 지난해보다 1.5일 짧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1% 감소에 그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 관세로 인한 수출 여파가 수치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미 수출은 30.4% 급감하며 전체 수출 감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베트남, 유럽연합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쪼그라들었습니다. 10개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반도체만 유일하게 14% 증가했고 나머지 9개 품목은 모두 부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승용차 수출은 23.2%나 줄었고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각각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앞당겨 수출한 영향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때문에 좀 수출이 좀 잠시 좀 주춤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이달 말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은 김 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김 씨가 수행비서가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사 모임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다른 사적 용무에 여러 차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식사 모임의 결제 내역을 보면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 후보 지원을 위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남은 조각은 이 후보 단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침묵해왔지만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전 씨 측은 무속인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경선 탈락 후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인 만큼 무속인인 전 씨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씨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전 씨가 각종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인사를 부탁한 3명 가운데 1명만 들어갔다며 항의했는데 윤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 돼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전 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경북 봉화군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홍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당시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YTN 인수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김 여사에게 실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전 씨는 서울 강남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공식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씨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앙지검과 별개로 서울 남부지검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사 일시를 오는 14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로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응답이 돌아오지 않자 날짜를 특정해 정식 소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4일 김 여사가 검찰이 요구한 대로 검찰청사의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아직 검찰에 의사를 전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관련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조사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은 조사가 불발되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검사 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한 만큼 조만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데요. 오늘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세를 펼치며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 차림으로 22일간의 강행군을 시작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각각 순댓국과 학식 식사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선거 유세 첫날 주요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첫 유세 현장 연단에 오른 이재명 후보. 재킷을 벗자 흰색 방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종 테러 제보로 인한 경호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착용한 구두를 운동화로 갈아 신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 네.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에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더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는 파란 운동화였다는 점과 비교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부각하는 의미란 해석이 나옵니다. 단일화 관련 진통을 겪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급한 대로 기호와 후보 이름이 없는 붉은색 점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 순댓국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눈높이를 맞추며 민생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 민생의 고달픔, 이 위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 상승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영감을 얻고 거대 양당에 맞서 시대, 세대 교체를 강조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청년 세대 표심에 접근했습니다.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또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심에 노크를 하며 22일 동안의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리 유세전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공방전도 격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내란 정권 장관 출신 극우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청렴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임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그릇된 권력욕이 대한민국을 파괴할 뻔한 위험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만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대통합의 날개를 펼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국민의 삶을 바라보고 저들이 과거를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또 김문수 후보를 향해 후보 바꿔치기 막장극을 연출한 내란 정권의 장관 출신 극우 후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내 배포한 유세 전략에서도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 김문수는 전광훈 아바타라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제2, 제3의 내란을 시도할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도둑질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 재판 등을 거론하며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청렴한, 깨끗한, 비전 있는 지도자라고 맞섰습니다. 이 후보가 입법 독재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완전 장악을 하려 한다며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 공세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내란 특별재판소 창설 요구 등에는 나치, 히틀러에 빗대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부부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법카 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대법관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왜 이렇게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본인의 피해의식에 대한 그냥 입장 발표인 것 같은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상대 후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TV토론이 시작되고 오는 29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주요 선거 일정은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 7명의 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이어집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거리 유세와 광고, 전화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유세 차량도 이 기간부터 허용되는데 단 마이크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 벽보도 전국에 지정된 8만여 곳에 부착되고 선거 공보도 유권자에게 발송됩니다. TV토론은 오는 18일 경제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7일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립니다. 원내 5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가 초청 대상으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투표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원양 항해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본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인 만큼 정부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부는 또 대통령 권리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극 투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찰이 신도들을 속이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대표는 경찰이 불공정한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허 대표는 에너지 치유 의식을 해준다면서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여신도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23년에는 영성상품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로 신도들에게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늘궁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허 대표가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성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법인 수익금을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공갈 세력들이 기획 고소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허위 내용을 퍼뜨려서 한원금을 망하게 하겠다고 제시한 문건입니다. 이번 영장 신청과 관련해서도 허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허위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인에서 차용한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경찰 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경기 광주시 신현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전혀 모르는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오늘 오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단지 내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는 지난 3월 초와 지난해 9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신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정보 22만 건을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또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저소득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뜯어낸 대부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시중 저축은행에서 빼돌린 고객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중개한 콜센터입니다. 이들은 전직 저축은행 직원인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고객 정보 22만 건을 건당 700원 정도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저축은행 직원 B씨로부터 이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0원 정도에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대부중개업체 일당은 이렇게 구한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58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뜯어내 1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요건이 됐는데도 마치 자신들 덕분에 중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속인 겁니다.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 이체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 가운데 현금 5천만 원을 압수하고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죠. 한 명 한 명 애정을 담뿍 담아 대해주셨던 선생님을 학생들이 50년 만에 찾아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염혜원 기자입니다. 1975년 서울 강남초등학교 4학년 2반. 국어책에 나온 땜이 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홍길동 선생님은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버스 타고 배 타고 당시 여정을 돌이켜보면 홍순길 선생님은 별명만큼이나 용감했습니다. 일요일 날 상도동에서 너희들 태우고 마장동 내려서 시외버스 타고 춘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소양강댐 내려가지고 청평사 가서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대로시네 얼굴. 정장을 빼입은 젊은 선생님을 따라 나섰던 올망졸망한 아이들도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공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살다가 50년 만에 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은퇴 뒤에도 계속 아이들의 생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새로운 별명은
물벼룩 할아버지입니다. 50년 만에 마주한 변치 않은 모습에 제자들은 다시금 그 시절을 반추합니다. 모든 애정을 학생들 하나하나한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니까요. 그 당시 4학년 때 선생님한테 감동을 받았던, 그때 느꼈던 그러한 것들이 또 생각이 나요. 학생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따뜻함은 바로 선생님의 철학이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기간에 행복한 시간을 얼마나 누적해 주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주는 계기다는 생각을 가져요. 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한 시간을 모아주기 위한 그 생각을 한 번도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레오 14세 신임 교황이 진실을 찾고 보도하다 투옥된 언론인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각 12일 바티칸에서 개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투옥된 기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도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언론과 언론의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언론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책임감과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며 이념적, 당파적 공격의 바벨탑을 떠나 편견과 분노, 광신, 증오를 해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언론이 전 세계 불평등과 빈곤이 주목받도록 하는 최전선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3년) 만에 12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한화의 고공행진 원동력으로 강력한 마운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마운드의 높이 말고도 숨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점 뒤진 한화가 선두타자로 대타 이도윤을 세웁니다. 이도윤이 우익수 방면 안타를 치고 나가자 김경문 감독은 또 한 번 대타 카드를 꺼내듭니다. 타석에 들어선 김태현 역시 연속 안타를 만들며 기대에 부응합니다. 후속 타자들이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동점을 만든 한화는 마지막 이닝에 결국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승의 초반 고비였던 LG전에서 황영묵은 대타로 나와 역전을 일군 결승 2점 홈런을 때려냈고 9연승을 달성한 삼성전에서도 대타 이원석이 3년 만에 홈런포로 팀의 대승을 선물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나서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고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자신감을 더 가지고 타석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한화의 대타 타율은 무려 3할 5푼 4리. 2위인 LG와 3위 키움에 6푼 이상 앞선 압도적인 1위입니다. 고비마다 대타로 공격의 물꼬를 트며 연승을 이끈 이면에는 한화의 발야구도 있었습니다. 팀 도루 40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이 베이스를 훔쳤는데 더 무서운 점은 도루에 성공한 타자만 13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중심 타자인 노시환과 플로리얼이 팀 내 도루 1위에 오르는 등 누구든 나가면 뛸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상대 배터리를 항상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찬스가 있으면 또 도루도 하면서 팀한테도 도움되는 거니까요.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20-20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터지는 대타와 내야 수비를 흔드는 도루까지 33년 만에 12연승을 달리는 한화는 세밀한 부분까지 올 시즌 초반 KBO 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근대 5종 국가대표 성승민이 승마 대신 장애물 경기가 도입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로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성승민은 불가리아에서 열린 근대 5종 제3차 월드컵 여자부 결승에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 점수를 모두 합쳐 1,400.
내일은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호남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이 13도, 부산은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대구는 2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초여름처럼 더운 날이 많겠고요. 스승의 날인 목요일에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